안녕하세요. 화폐 역사 중세 유럽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상업 질서를 성공적으로 회복한 중세 유럽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이 역설적으로 유럽을 바깥으로, 진짜 바다로 밀어내는 힘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연구하고 있는 유승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흐름을 알아야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되거든요.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세기 서로마가 무너지면서 화폐 경제가 거의 멈춰버렸죠. 그러다가 8세기에 회계 시스템의 틀이 잡히고 마침내 11세기가 되어서야 농업 생산량이 늘면서 상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수백 년에 걸친 긴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바로 12세기에서 13세기입니다. 이때 중세 유럽의 상업 질서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상업의 부활이 그냥 유럽 안에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한때 잊혔던 지식 또 기술들이 외부에서 다시 들어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유럽이 잠시 주춤하는 동안 이슬람이나 비잔티움 세계에서는 고대의 그 발달했던 상업 기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사실 이슬람 세계에서 보존되고 연구되다가 유럽으로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화폐나 상업기술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금화 결제나 환원 같은 선진 금융 기법들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도시들을 통해 유럽으로 다시 쫙 퍼져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군 전쟁이 이런 교류에 좀 아이러니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럽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공이 역설적으로 아주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너무 잘 돌아가서 생긴 문제랄까요? 13세기쯤 되면요, 유럽의 상업 네트워크는 이런 정교한 금융 도구들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래할 때마다 금이나 은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장부에 기록하고 환어음 한 장만 있으면 대륙을 넘나드는 큰 거래도 충분히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용으로 또 장부상으로 거래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이 모든 걸 결국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 최종적인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했던 것.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네, 바로 최종 결제입니다. 아무리 어음이 오가고 장부에 숫자가 쌓여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진짜 금과 은으로 딱 정산을 해야 거래가 끝나는 거잖아요. 신용은 거래를 시작하고 키우는 데는 정말 좋았지만 거래를 완전히 종결시키려면 여전히 진짜 돈, 실물 화폐가 필요했던 겁니다. 경제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종종 귀금속 기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유럽의 금과 은이 아예 씨가 말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였어요. 상업이 성장하는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광산에서 캐내서 시장에 공급되는 금과 은의 양이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일종의 결제 병목 현상이 생긴 겁니다. 길이 꽉 막히는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세 유럽이 풀어야 할 숙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회계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거나 내부에서 뭔가 제도를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외부에서 아예 바깥에서 해결책을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바뀐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무역을 더 효율적으로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질문이 이렇게 커진 무역을 도대체 뭘로 결제하지? 이 결제할 돈을 어디서 구해오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문제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역사의 무대에 대항해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대항해 시대를 그냥 황금에 눈이 먼 모험가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경제 시스템의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대항해 시대를 연 동력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주 복합적이었죠. 물론 이슬람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향신료를 직접 가져오고 싶은 상업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또 무역 적자 때문에 동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은을 막아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죠. 여기에 프레스터 존이라는 상상 속 기독교 왕국을 찾아서 이슬람을 포위하겠다는 그런 종교적인 열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동기들 밑바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 결제 수단의 부족, 이 시스템적인 압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바로 이 위대한 항해들로 나타납니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인도로 가는 길을 뚫고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그리고 마침내 바스코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완성하면서 유럽은 기존의 무역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새로운 길을 손에 놓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이런 흐름에서 보면요. 대항해 시대라는 건 중세와 딱 단절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세 유럽 시스템이 그 정점에 도달한 결과물,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대항해 시대의 시작은 그럼 중세가 실패했거나 쇠퇴했다는 신호였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흐름에 따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항해 시대는 중세의 상업과 화폐 질서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작동했기 때문에 열린 시대였습니다. 중세 유럽이라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고 커져서 더 이상 유럽이라는 지리적, 물질적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 성숙함이 스스로를 바깥 세상으로 밀어낸 겁니다. 이렇게 중세의 완성은 곧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바로 이 대항해 시대 이후 신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이 은이 과연 유럽 경제를 그리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른바 가격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